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402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항상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그 개정이 됐다. 개정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 부분들은 있나 이제 좀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뭐 1월 달이나 2월 달 뭐 이런 거보다는 한 7월, 8월에 가면 보통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워놨다가는 나중에 또 그때 좀 가서 애먹을 수가 있어요. 바꾸려면.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외웠는데 또 뒤에 가서 또 바꾼다. 그러면 약간 또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유념을 해서 좀 외우실 때도 좀 필요한 것들, 좀 안 바뀔 것들은 미리 외워두시고요. 그렇지 않고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외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 이론 때는 그냥 투자회사의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유형 이 정도만 하고요. 이 심화 이론 가서 그 외워야 될 부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부분들을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외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리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걸 리츠라고 보통 리츠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츠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것의 기본 개념이 뭐냐? 이것의 기본 개념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본 개념이 뭐냐 그랬더니 이건 이런 거예요. 자,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이다 그러면 주식이나 이런 데는 한 1,000만 원 있어도 그냥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부동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뭐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토지를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건물을 사기도 그렇고 주택을 사기도 그렇고 1,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사죠.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할 기회를 주식에다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서 한 일주일 만에 홀랑 까먹고 나온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주식은 들어가서 그 홀랑 까먹으면 종이조각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만약에 값이 떨어지더라도 물건 자체는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서 자금을 모으는 것이니까 모으는 방법이 이제 펀드식으로 기금식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기금식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사 형태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본금의 형태로 모이는 거죠.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모였다. 그럼 이제 이게 얼마냐? 그러면 이게 1,000억이 되는 거죠. 네, 1,000억.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게 없지만 1,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웬만한 빌딩도 삽니다. 빌딩이 뭐 700억 정도 그 정도면 그 테헤란로에 가서도 빌딩 큰 거 사죠. 그래서 1,000억 정도의 그런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이건 이제 가지고 리츠가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여기서 수익이 나오면 그걸 이제 다시 이 소액 투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거죠. 이런 형식이 이제 바로 기본 개념이고요. 자, 이것은 특징이 있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특징은 첫 번째,
이거는 소액 투자자들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를 거쳐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소액 투자자들이 리츠에다가 투자를 해서 리츠의 여러 가지 경영 능력이나 또는 자본 운용 능력, 또 여러 가지 통계 기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위험은 좀 낮출 수 있고요. 위험을 좀 낮추고 수익률은 조금 더 안정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활용해서 위험은 낮추고 좀 정보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수익률을 안정되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접 사게 되거나 또는 내가 직접 부동산을 팔게 되면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할 때 이제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세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책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리츠가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액 투자자들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소액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도 상당히 정책적인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403페이지 보시면 이게 부동산의 투자 회사의 도입 배경이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 기회 제공이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의 가격 안정이라 그랬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유형을 보시면요. 자, 세 번째 유형이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예요. 기업 구조조정 이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리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크게 나눈다. 그러니까 405페이지 보시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 그 다음에 자기관리, 위탁관리 두 개를 합쳐서 일반 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구조조정 리츠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리츠는요, CR 리츠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반 리츠가 있고요. K 리츠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일반 리츠. 그다음에 구조조정 리츠, CR 리츠라고 얘기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리츠는요, 다시 두 개로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가 있고요. 자기관리 리츠, 그 다음에 요거는 위탁관리 리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쪼개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CR 리츠, 구조조정용 부동산,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과거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R&D에다 투자해가지고 이 제조업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공장 짓는다 그래가지고 땅만 부탁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한다고 뭐 부동산에만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고 뭐 혜택 받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땅 장사하고 이렇게 투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네 일정 기간을 줄 테니까 일정 시간을 줄 테니까 비업무용 토지 또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거 싹 팔어 이렇게 처리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안 그러면 세금 몽땅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팔아야 되겠죠. 파는데 그 덩치가 너무 크니까 누가 쉽사리 못 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사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이 국민들의 돈으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사줬어요. 그게 바로 CR 리츠가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이렇게
팔려고 내는 것들을 사주는 리츠가 바로 구조조정용 리츠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막 생겨서 98년도 이후에 저당의 유동화가 도입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같이 도입이 돼가지고 하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이거였었죠. CR 리츠가 대부분이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CR 리츠에서 일반 리츠 쪽으로 가가지고 위탁 관리 리츠가 CR 리츠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고요. 여기서 요거 두 가지는 이제 일반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요. 일반 부동산. 여기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CR 리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점 뭐냐? 요거 두 가지는요. 요거 두 가지는 이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면 그놈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이 자산을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위탁 관리고요. 여기는 위탁 관리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스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자기 관리 리츠는요, 상근 임직원이 있고요. 요 표현은요, 상근 임직원이 있다. 자, 상근 임직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and 지점을 둘 수 있다. 요거 두 가지를 꼭 알아주세요.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근데 요놈들은 위탁관리 리츠라고 시험이 안 나오고요.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근 임직원이나 또는 본점 외에 지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직원이 없어요. 여기는 직원이 있죠. 자기관리 리츠니까요. 그래서 사원, 대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회사다. 즉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형 회사고요. 여기는 실체형 회사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명목형 회사다라는 얘기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회사고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고요. 요거는 실체가 있는 실체형 회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R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요거 두 가지는 명목형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위탁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은요. 여기는 CR 리츠 같은 경우는 아예 설립할 때부터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설립할 때 우리 회사는 CR 리츠인데 우리 회사는 이 존속 기간이 3년이야. 그럼 딱 3년만 한시적으로 하고 없어지는 회사예요. 자, 5년이야. 그러면 5년 후에 청산을 합니다. 근데 이놈들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위탁관리 리츠는 선택할 수 있는데 되게 영속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놈도 영속형이다. 회사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시적이고 영속형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현재는 지금 위탁관리 리츠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40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 숫자를 보면요. 초기에 2009년도에는 보니까 그때까지는 CR 리츠가 되게 많았었죠. 36개 중에서 거의 한 8, 90%가 이 CR 리츠였었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어때요? 131개 중에서 90개가 위탁관리 리츠네요. 그만큼 위탁관리 리츠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관리 리츠는 뭐 굉장히 적죠, 숫자가. 그리고 CR 리츠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거기서 30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확 늘지는 않는데요. 위탁관리 리츠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장된 회사도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 이렇게 한 서너 개가 상장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3개 정도, 4개 정도 상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투자회사의 40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씩 바뀌니까 지금은 그냥 안 바뀔 만한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이 기본적인 것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화학습 그 정도 갔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때 외울 거 외우고 또 그 문제풀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최종적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어버리면 외워놨다가 바꾸려고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차라리 안 외우고 있다가 나중에 반짝 외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48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자기관리 리츠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위탁관리 리츠 그 다음에 구조정 CR 리츠가 있는데요. 자, 거기서 자기관리 리츠 그러면 상근 임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409페이지 설립 뭐 법인격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보시는 게 좋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나중에 보시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다. 자, 유형에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보자. 나중에 이제 뭐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랄지 또 이 공모에 관한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이런 밑에는 지금 기본 이론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유형이나 또는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소액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츠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제 혜택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이 영업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 자체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이 공모의 형식으로 이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게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죠. 공동구매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서 사게 되면 좀 비싸게 사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왕창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사면 공동구매라고 그러죠. 공구라고 그러죠. 공구를 하게 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죠. 부동산을.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공동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 이렇게 소수 지분을 가진 작은 지분을 가진 그런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이렇게 배당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여기는 수익형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나오거나 상가 임대료 또는 뭐 주택 임대료 뭐 이런 임대료가 나오는 그런 쪽에 이제 주로 임대형 부동산 이런 것들이 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즉각 임대료가 나오게 되면 그걸 이제 정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 형식으로 리츠에 주식을 삼으로써 거기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그걸 배분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간접 투자 형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험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리츠라는 정책적인 어떤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참여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유형으로는 일반 리츠와 CR 리츠가 있는데 CR 리츠는 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리츠 같은 경우는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로 다시 나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는 일반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일반 부동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목형이기 때문에 자산을 자산관리 회사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영속형 회사가 자기가 뭐 파산하거나 이렇게 될 때까지 영속
해서 존재할 수 있는데 CR리츠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4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0페이지는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요즘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P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F는 프로젝트 P고요. F는 파이낸싱, 금융이에요. 프로젝트 금융이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소리는 이게 이제 금융이니까요.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자금을 조달하는데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PF는 보통 주택담보금융이다. 그러면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융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놈은 프로젝트, 사업계획서죠. 사업계획서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허당이잖아요. 종이 쪼가리예요.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니까 여러 가지 이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실에 치우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PF 때문에 PF는 상당히 건축이나 건설업을 발전시킨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뇌물이 주고받고 이 뇌물이 오고 가고 또 뭐 정실이 하고 또 권력이 개입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망하는 그런 지름길이 돼버린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건설 사업을 이렇게 뭐 시장 경기, 부동산 경기를 높이는 그런 작업도 했지만 또 부동산 경기를 죽이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F는 97년도까지는 97년도 그때 IMF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PF가 막 활성화가 엄청 됐었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엄청나게 됐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IMF 맞으면서 98년도에 IMF 맞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또 리먼 사태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러니까 IMF 이후로는 이 부실채권에 대한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대출을 거의 잘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빌려준 것들이 지금까지 못 받고 계속 부실채권으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PF는 요즘에는 잘 안 빌려줍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웬만한 사업성을 가지지 않으면 잘 안 빌려주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PF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됐냐 이런 구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개발 회사가 있어요. 개발 회사가 있을 때 이 개발 회사가 이렇게 뭐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이렇게 자금을 뭐 한 30억 정도 이 정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했죠. 부동산 투자자 조합, 투자자 모임. 그래서 뭐 한 구자씩 이렇게 팔아서 소구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이 개발회사가 보니까 엄청 좋은 위치가 좋고 목이 좋은 곳에 거기에 그 땅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게 땅값만 해도 한 1,000억대. 그러면 거기에다가 1,000억대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슨 그 시네마 빌딩이나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테마 빌딩을 지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땅값을 알아보니까 그게 땅값이 한 300억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700억 돼. 그러면 한 1,000억이 필요한 거죠. 그럼 30억 가지고 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개발회사는요. 자, 이 사업 계획서 프로젝트를 아주 현금 흐름까지 다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렇게 할인 전부 다 해가지고 전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쭉 현금 흐름표를 쭉 짭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짭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가가지고 은행에다가 그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위치에다가 이 빌딩을 1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값이 300억이고 그다음에 그 건축비가 한 7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약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너네 우리한테 1,000억을 대출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대부계가 그러면 우리 그 사업성을 좀 검토해보고 연락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성을 유관 기관들한테 이제 쭉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리서치 회사랄지 또는 분양 회사랄지 또는 기타 다른 유관 기관들한테 그게 사업을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또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분양은 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사를 해서 괜찮아 라고 하면 그래 1,000억을 마련하는데 자 우리 은행이 주은행이 돼서 이제 여기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부계들을 다른 은행 대부계들한테 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투자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대주단이라고 얘기하죠. 대주 신디케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 신디케이트니까요. 그래서 다른 은행 대부계들하고 섞어서 야 우리가 1,0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 500 될 테니까 너네 한 100억씩만 대라 해가지고 이 대주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은행이 돼서 1,000억을 이렇게 만들 테니까 너네는 여기다가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회사를 새로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회사한테 바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 너네 이 30억 가지고 그 토지의 계약금이라도 가계약이라도 하고 와. 그래야 우리가 해주겠어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사업성만 가지고 하는 게 PF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미리 계약이라도 하고 와 또는 가계약이라도 하고 와라고 하면 그럴 때 오면 이제 여기다가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자금을 1,000억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빌려주냐면 여기서 이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에스크로우라는 것은 이거 이제 자금을 예치하고 그것을 이제 집행하는 그런 어카운트는 이제 통장이죠.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1,000억을 넣어서 이 회사 앞으로 통장을 만들죠. 그래서 1,000억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든 프로젝트 회사.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법률상으로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돈에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토지를 건설하거나 건축하거나 또는 분양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이런 비용들을 이제 이 돈에서 이렇게 인출이 되는 거죠. 이 돈에서. 자, 인출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회사는 어차피 이 개발회사는 별도로 신용이 절연된 회사입니다. 신용이 절연된다는 얘기는 이 개발회사와 이 프로젝트 회사는 완전히 법률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별도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돈이 얘가 가져갈 수 있는 못 가져가. 그리고 이게 법률적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다 신용이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회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한테 돈을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인출하게 될 때는 도장이 2개가 필요해요. 자, 도장은 하나는요. 이 회사에 대표이사가 있겠죠. 명목한 회사지만 대표이사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도장이 하나 찍혀야 되고요. 돈이 1원이라도 나가려면 그 다음에 은행의 대부계 도장이 하나 더 찍혀야 돼요. 그래서 도장이 2개가 찍혀야 이 통장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의 형태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자기가 어떻게 아무도 좋지도 못하는 일반 대출랑 틀리죠. 그리고 이제 이 개발회사는 경영의 형태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개발회사의 임원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은행에서 통장을 관리하니까 이 통장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하고 그걸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매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구매자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럼 구매자들이 이걸 사게 되면 돈이 어디로 들어오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 회사한테 주는데 그 돈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이 통장에서 은행이 자기들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금을 인출해가는 우선순위. 그래서 이자를 먼저 빼가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관리비나 이런 건 당연히 먼저 운영비는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빼가고 그 다음에 원금 빼가고 이런 순으로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해 가고요. 나머지가 있으면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돈으로 이 개발회사가 이 수익금을 가져가고요. 그 수익금을 이렇게 나눠 갖는 형태로 이게 이제 바로 이 프로젝트 회사의 전체 구조예요. 자, 그러면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이 프로젝트 회사의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 자, 첫 번째로는 뭐냐? 이거는 구조화된 금융이다라는 것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구조화된 금융이다.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냥 은행에서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요. 돈 받으면 끝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회사도 설립해야 되죠. 그리고 그 새로운 회사한테 이렇게 설립하고 이 회사 별도의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회사한테 이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 경영으로 또 참여하고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이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자금은 이 프로젝트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 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요 놈을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요 놈 내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별도로 무슨 뭐 담보로 잡힌 거 뭐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 개발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외 금융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오프 밸런스 시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외, 장부외 금융이다. 그래서 장부외 금융이다. 장부외 금융이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자, 이 개발회사에 여기 은행에서 1,000억을 빌려주는데요. 이 1,000억은 개발회사의 그 부채가 아니죠. 이 회사의 부채죠. 개발회사는 완전히 별도의 회사니까요. 그래서 부외 금융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니까 어차피 얘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채가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짜리 공사를 해. 그리고 수익이 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부외 금융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 수용 능력, 채무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신용도죠. 대외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공사를 하니까 신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 부외 금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회사는요. 단일 사업 회사예요. 단일 사업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청산돼야 되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단일 사업성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컴퍼니다. 즉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것이죠.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게 단일 사업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남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또 하느냐? 이 회사 이름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게 단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없어지는 그런 회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회사는요. 이 프로젝트 회사는 여기서 이 돈을 빌릴 때 이렇게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죠. 어카운트는 뭐냐면 이게 뭐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구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이용을 한다. 그 얘기는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이게 은행에서
자금을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도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금의 형식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비소구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 금융인데요. 여기서 비소구할 때 소구라는 얘기는요. 거슬러 올라가서 청구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입자하고 이렇게 대출자가 있으면요. 이렇게 담보대출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 차입자가 대출자의 돈을 안 갚았다, 덜 갚았다 또는 안 갚았다라고 하면 대출자는요. 그 저당권에 기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담보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로 다 그거 담보한 물건이 가치가 떨어져서 이게 다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차입자의 이 다른 재산을 추심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더 이렇게 찾아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입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또 차입자한테 보증을 쓴 사람 있죠? 보증인에게 가서 여기다가 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놈은 뭐예요? 비소구잖아요. 소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은행은 야, 네가 이 사업을 제안을 했으니까 이 사업 해가지고 우리 망했으니까 네가 대신 갚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소구예요. 소구를 못한다. 어차피 이거는 페이퍼니까 종이회사니까 얘한테 뭐 할 수 있냐? 못한다. 이런. 그리고 제한소구라는 것은 뭐냐면 제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네가 한 10%, 5%나 10% 정도 이 사업에 1,000억짜리다. 그러면 네가 한 10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해. 라고 초기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10%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제한소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42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PF와 기업금융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PF 같은 경우는 주로 자원개발이나 또는 사회간접 자본 SOC라 그러죠. 그다음에 플랜트 공장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 이런 것들에 이제 주로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금융론을 쭉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이용 및 개발론인데요. 이쪽 이용 개발론과 그리고 관리론 그리고 마케팅론 이것은 약 3문제 또는 4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또 쉬워요. 가장 어떻게 보면 총론 다음으로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도 전략적으로 문제를 꼭 맞추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